중동 상황으로 인해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지러운 상황을 이용하는 부도덕한 업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국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 기름값을 급격하게 올리는 정유업계에 철퇴를 가하고 불안정한 코스피 시장에 100조 원을 긴급 투입하며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뒷이야기를 정리해봅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급등한 기름값에 대해선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불안한 상황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 유가 상승분이 국내 유가에 반영되기도 전에 기름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겨냥해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라며 최고가격 지정제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지금 200원 넘게 오른 데도 있다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예요? 어디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통령 지금 그 석유 사업법 23조에 보면은요,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이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서 최고 가격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담합 조사를 할 겁니다.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합으로 인정되면은 또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점 매석이 일어난다면은 또 저희들이 매점 매석에 따른 시정 조치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또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국제 유가, 원유 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미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거는 이거 지금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또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 그런 태도잖아요. 네. 이게 공동체의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무슨 사재기나 이런 것도 안 하실 만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 이용해 가지고 그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고 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현재 상태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부당하게 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좀 제재하시고요. 네. 담합 조사와 그에 따른 대응 조치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하긴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네. 매점 매석 부분 조사 처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행정처분은 물론 이게 최고가 지정도 일종의 행정처분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부당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무슨 영업정지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나 이런 제도는 없어요? 예, 현재는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하다면 제도까지도
마련하는 마련하는 게 현재 상태로. 예, 지금 공정위에서 예. 가격 전국적으로 지역사무소 다 가동해서 가격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합 조사에 좀 신속하게 공정위 네. 조사를 시작하면 그 관련한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어제부터 이미 당장 엄청나게 휘발유 경유 가격을 올렸다는데. 그 주유소들은 이제 그렇게 영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조사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 산업부에서 추가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석유 사업법에 이런 상황에서 단속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지금 그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더 강화해서 3월 6일부터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월 2,000회 이상 강력한 그 특별기획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유소 직접 방문하고 그 예고 없이 방문하고 하면서 이게 정량에 미달하거나 그 담합이나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정량 미달, 뭐 가짜 석유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 권한에 따라서 이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품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경고 그리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짜 석유 판매 시에도 1회 사업 정지에 3개월 할 수 있고요. 정량 위반 시에도 1% 초과 시에는 사업 정지 2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조치 권한을 활용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가짜 석유를 팔거나 뭐 이러면 한두 달 정지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한 뭐 6개월을 한 1년 하든지 취소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받는 행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영업정지 취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석유류 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소위 바가지, 이거 바가지 아니에요, 지금.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인데 이 바가지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행정처분 근거는 없냐 그 말이죠. 지금 그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 담합 말고. 예. 뭐 담합 안 하고 난 내가 이제 위험한 위기니까 나 높이 비싸게 받겠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가지를 씌워보겠다. 나 혼자 각계 주유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냐 그 말이죠. 그걸 이제 핀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격을 바가지를 씌운다. 관광지에 손님 많이 오니까 바가지 씌워야지. 이런 거 지금 제재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석유류 판매에 대해서는 이게 바가지 아닙니까? 예. 이 바가지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담합을 하거나 뭐 이상한 다른 거 안 하면 그냥 정상적인 석유류 제품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비싸게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인가요? 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안은 지금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을 그러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구분해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을 두고선 주유소 업자들의 그런 그 바가지 행위를 제재할 방법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일단은 국민주권 정부 그 이름도 너무 좋고 원래는 또 국민자 들어가는 단어를 원래 그 소위 말해 주류 세력들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이재명 정부가 주류가 됐다라는 그 상징성이 있는 거고 이 규제 합리화라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보수 진보가 늘 비생산적으로 싸웠던 것이 그냥 보수는 규제 완화, 뭐 규제 철폐를 외쳤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규제 강화를 좀 이렇게 단순 반복적으로 외치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한 곳에 규제를 알맞게 하는 것이 합리화로서 가장 필요한 건데 이런 논의가 좀 사라졌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이제 위상도 더 올라갔고 대통령께서 이제 위원장이 되시는 거니까 저는 아마 많은 성과들을 내지 않을까 싶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뭐 예를 들면 휘발유 지금 문제라든지 뭐 담합 문제 이런 뭐 밀가루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좀 쌓여왔던 여러 그런 문제들 누적된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게 좀 해결해 나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피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공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1,800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휘발유가 이게 보니까 2022년 8월 이후에 이제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게 기본적인 유통 생산 구조에 비춰보면은 너무나 급격하게 오른 게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뭐 국제유가가 올랐고 그 국제유가가 올랐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져다 사서 뭐 또 정유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배달하고 또 소비자까지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산해서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또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알아서 제일 싼 데 찾아가지고 열심히 줄을 서서 그래. 휘발유를 넣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 주유소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공급하는 정유사들 정유사들도 문제일 수 있다. 상당히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 주식시장은 거의 박살 났잖아요. 어제 진짜 쉽지 천국 한 10대는 때려 맞은 분위기로 거의 박살이 났는데 정유회사와 이 정유 관련된 업체들 몇 군데 이름도 잘 들어오지 못한 무슨 석유 뭐 이런 데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부당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이익을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통 비축유는 뭐 8개월 이상 그리고 또 해외에서 또 주문해서 들어오는 건 몇 달 전에 선주문해서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렇죠. 두 번째는 오를 때는 그 거의 미사일 고각 발사처럼 쫙 기가 올라가는데 막히게 빨리 올리고 내려갈 땐 연 내려오듯이 천천히 내려오니까 그것들 때문에 되게 붕괴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그 부분을 네. 콕 찍어서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이탈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좀 잡아야 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주무부총리로서 화답하기를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고시를 통해 가지고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 크게 칼을 빼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뭐 시장을 우리가 중시하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정부의 규제라는 정부의 역할도 아주 적재적소에 알맞게 해야 또 우리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시장 경제를 해가지고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다 알아서 된다? 그럼 담합이라는 게 생기고 독과점 생기고 또 가격 덤핑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수요 공급이 제대로 안 맞는 이런 시장의 실패 사례인 건데 뭐 그러니까 정유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여러 그 상품들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금융감독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과거와의 차이점은 기득권하고 결탁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그 기득권들과 정치 권력이 손을 잡고 국민들 등에다가 사실은 빨대를 꽂아서 서로 이렇게 나눠먹는 구조였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문법이고 구태적인 행태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좀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으면서 맞아. 짬짬이식으로 해먹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정부가 그건 알맞게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정말 시장의 실패를 정부까지도 이거는 오히려 개입을 안 해버리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니까 전 정부가 알맞은 역할을 제대로 적합하게 하는 거 전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전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의식이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 기름 넣고 다니는 그냥 일반 저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예. 아무렇지 않게 전쟁? 호르무즈? 오르겠네 하고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무한적으로 수용. 심지어 네. 뉴스를 다뤘어요. 그래도 우리 정부의 비축료가 한 211분은 있다. 근데 이제 가격은 올랐다에 대해서 뭐 전쟁 났으니까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굉장히 무서운 지점이 있는 게 오늘 워딩 중에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 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놀랬던 거는 사실은 상법 개정안을 할 때였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고 그걸 추진하던 의원들도 놀랬더라고요. 의원들도 놀래고. 제가 공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기영 의원한테 전화해서 아니 형님 이거 어쩌다가 된 겁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사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상법 개정 추진을 하는데 아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재선되면서 2020년에 상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고 그때 붙인 이름이 코스피 3천 법안이었어요. 아, 코스피 3천 법안. 지금 들으면 웃기죠. 근데 2,300, 2,200 정도 하고 있을 때 이 법만 바꿔도 개미 투자자들한테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고 자본시장이 바로 잡힐 거다라고 저는 굳은 믿음이 있었지만 3천까지 가겠냐. 그래도 붙이자 희망을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관료들은 어쨌든 시장을 되게 뭐 나쁘게 말해 시장을 결탁하고 있고 시장을 잘 알기도 하고요. 기업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들이나 이 기업 쪽에서 로비하는 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거 개정하면 우리나라 다 떠납니다. 기업이 다 떠나면 되겠습니까? 엄포를 놔버리니까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예, 누가 경영합니까? 경영권 탈취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장관님? 이러면 그때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경영권 탈취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정치만 하던 분들이거나 여기 경제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 이거 조심스럽게 접근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려요.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근데 그야말로 집권 초기에 상법 개정안을 바바바박 통과시켜내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렇게 머뭇머뭇할 때면 오히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뒤를 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도 알고 또 국민들의 반응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할 일 제대로 하는 그런 정부와 그런 대통령이니까 지금 코스피 상황이나 이런 것도 봐도 그렇고요. 다른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전과는 좀 다르게 효능감 느끼게 빠른 속도로 문제점 개선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제가 일하게 되는 그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제 전문 기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 평론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주식장은 처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몇 번 있었죠. 이 정도로? 예. 와, 하루에 1,000이 빠져?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미국에서 썼던 석사 논문 자체가 미국 금융위기 때 한국과 미국 언론 비교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신문 스크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왜 이런 식의 보도를 해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또는 패닉에 오히려 더 빠지게 하는지 그게 제 논문의 주제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행태 경제학, 심리학도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하락의 요인은 분명히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꼭 그것만으로 어제 그렇게 확 떨어진 게 아닌가 보네요. 그 공포를 더 부추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악영향을 더 끼쳤다고 봐야 되나 보네요. 저는 이게 때마다 한국에서만 이렇게 되풀이되는 한 방향 보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방향 보도. 예, 그러니까 패닉 때는 패닉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났잖아요. 예. 미국의 주택 모기지 때문에 금융위기가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제가 그때 논문 쓸 때 딱 이틀 만에 우리로 치면 경제 전문지에서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같은 곳에서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이게 이틀 만에 보도가 나왔어요. 이틀 만에. 근데 이틀 동안 미국은 상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이틀 정도 떨어지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폭락을 했었거든요. 40에서 5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와.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 정도 빠졌으니까 20% 정도 꼭지까지 올라가려면 20%가 넘게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까지 그렇게 하락을 했으면 꼭지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한 37%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이게 꼭지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한 40%가 빠진 거예요. 만약 오늘까지 떨어졌다면. 오늘까지 떨어졌다면.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일방향,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패닉을 몰아넣는 그런 뉴스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안한 뉴스, 공포감 있는 뉴스,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 근데 이제 외신을 이렇게 곰곰이 보다 보면 다 측면적인 게 굉장히 많이 그렇겠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건 근데 이제 숫자 주식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언론은 개념이나 기본 자체가 틀려먹은 애들이에요. 와, 오늘 또 세게 들어가 시동 겁니다. 네. 기자 잘 들어. 기본 자체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언론인들도 지들 전쟁에서 자기들의 전쟁에서는 기본 자체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윤리적이지도 않고 기본 개념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첫날에 그 토요일에 그 때렸을 때 있잖아요. 그걸 스트라이크라고 했어요. 스트라이크 어게인스트 이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폭격이라고 한 거죠. 또는 어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격이라고 한 거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심지어는 갈등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컨플릭트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엄청 순화해서 쓰네. 전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게 따라서 써. 우리도 공격이나 폭격으로 써. 근데 전쟁을 하메네이가 나쁜 사람이지. 그렇지. 독재자지. 하지만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지. 그렇지. 하메네이를 죽일 권리를 어떤 신이 트럼프에게 줬습니까? 어떤 신도 트럼프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옆에 뭐 기지 옆이라고 해서 그 오발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 100여 명이 폭사했잖아. 여학생들만 있는 초등학교. 그렇죠. 그러면 윤리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국제법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끔찍한 일이야. 그렇죠. 근데 미국 언론에서 그거 지적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요. 우리 언론도 이른바 이제 레프트 언론, 좀 좌파 언론, 이런 쪽에서는 이걸 지적하지만 미국 언론은 이걸 가지고 국내법 조촉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전쟁이냐 공격이냐. 공격이 당기면은 전쟁이 아닌 거 아니야? 공격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내법에 조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공화당, 민주당 논쟁만 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CNN에서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근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국제법 위반이고 반인륜적인지 윤리적이지 않은지에 관한 보도는 안 해. 미국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 우리도 개념을 상실해 가지고 공격, 폭격 이 정도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가 난리 났을 겁니다. 왜 자기가 힘 세다고 만약 북한이 예를 들어 다른데 그렇지. 이렇게 했어봐. 아니면 뭐 중국이 했어봐. 그래. 중국이 말 잘했네. 중국이 그냥 패대기를 쳤는데 초등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죽었어. 그러면 중국 뭐 난리가 나지. 난리 나지. 두 번째는 개념을 상실한 애들이고 두 번째는 360도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측면으로.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는 팩트에 근거해서 다측면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야 탄약 안 부족해. 우리 계속 전쟁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우파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미국은 탄약이 부족해지고 있는 걸까요? 라고 띄웠어요. 저거는 구글에서 이제 번역기로 돌린 겁니다. 원래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주장은 충분하다. 탄약이. 충분하다. 근데 이게 조선일보식이에요. 헤드라인은 이랬는데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근거가 없어. 팩트가 없어. 록히드 마틴이 2028년까지 패트리어트를 뭐 몇백 발을 만들겠다, 2000발을 만들겠다. 그게 근거야. 2028년이면 그때까지 전쟁한다는 이야기야? 근거가 될 수 없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하는 말은 또 국방비를 증액해야 되는데 국방비 증액을 미국 의회에다 내놓으면 그러면 우리의 우방들이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의 핵심적 이 사설을 곰곰이 읽어보면 두 가지 추론밖에 안 나와요. 탄약 없구나.
돈도 없구나. 그게 진실에 가깝다. 예. 탄약 없구나, 돈도 없구나. 예. 당연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석 기사도 전혀 없습니다. 관련해서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JD 벤스 있잖아요. 네. 대통령 저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사람이 차기 대선 주자예요. 아, 나 얘 정말. 근데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동 쪽에 가서 해외에서 전쟁하고 지상군 보내는 거 절대 반대야. 네. 이제까지 스탠스가 그랬어. 예. 트럼프도 물론 그랬지만 저 사람이 계속 그래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계속 물어보니까 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 끌다가 나중에 우리 대통령님은 롱고워 긴 전쟁 장기전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아주 공공한 상황,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기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번 전쟁 관련해서 매불쇼가 아주 잘 다뤘네. 그렇지. 어, 그러니까 잘 다뤘네. 단기냐 장기냐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원유밖에 없어요. 지금 전쟁은. 지금 전쟁은 석유 전쟁이었기 때문에 원유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 그리고 원유의 비축 물량이 뭐 우리 같은 제조국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한 200일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중국도 한 120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산유국들의 비축 기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의 산유국들 비축 기지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이게 LNG든 석유든 이렇게 터미널로 해가지고 유조선으로 해서 싹싹 다 보냈었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정된 비축 기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비축 저장고를. 근데 요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나버리면 비축 기지가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비축하는 저장고를 더 이상 세울 수도 없고. 네. 근데 펌프질은 계속 해가지고 원유는 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곰곰이 보다가 오히려 역으로 이런 기사를 냅니다. 이 기사는 정말 좋은 기사라고 보는데 네. 이런 기사를 내요. 야, 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지 않지? 우리는 야, 곧 배럴당 $100 넘을 거야. 곧 망할 거야. 배럴당 $100 넘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이렇게 쭉 갈 거야. 이 시나리오 직선형 시나리오로 쭉 가거든요. 네. 근데 전혀 다른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세계 최고의 경제지라는 곳에서 야, 왜 갑자기 이번에는 원유가 $100를 넘지 않지? 지난 2025년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140까지 치솟았어. 이번에 왜 그렇대요? 이번엔 왜 그랬? 해보니까 시장이 물론 구조적인 요인도 있어요. 네. 미국이 가스 쉐일올 많고 이런저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시장이 트럼프의 변덕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선물 매도 쳐서 막 올려버리는 그 세력이 잠잠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트럼프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단기적으로 갈지 장기적으로 갈지. 근데 장기적으로 가는데 베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이 헤드라인이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러면 약간 지금 당황하고 있다고 보는 거네. 그렇죠. 아, 매불쇼가 잘 다루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숫자를 가지고 역발상으로 콕콕 씹어주는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으니까 내가 오늘 팔기보다는 좀 숨고르기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판단할 아니면은 수 있어. 3일째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TV에서 네. 오늘 떨어지면 저는 사겠습니다 이랬어요. 오늘 만약에 더 떨어지면 네. 사겠습니다라고 왜냐하면 얘기했어요. 미국 구명위기 때 40% 50% 떨어졌을 때 딱 그 포지션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패턴으로 또 떨어지면 오늘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근데 오늘 급등했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더 들어간다는 거지.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숫자, 그다음에 다양한 앵글, 각도, 관점 이걸 제시를 해줘야 제시를 된다는 해야 거야. 돼요. 그래야 이제 판단의 근거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공포와 불안감만 조장하면서 오케이. 그걸로 이제 이 네.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저 많이 아프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네. 많이 아프니까 많이 그만하세요. 아파. 왜? 나 지금 더 아플 뻔했어. 아, 네. 그래? 길게 했잖아요 지금. 아, 그랬구나. 네. 그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뭘 미안해요. 좋았는데 말씀 왜 그렇게 좋았어, 하세요? 좋았어. 좋았잖아요. 뭐가 미안해요? 아니 그 저 주가가 예. 아니 주식이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줄 알았어. 아니 실제 아픕니다. 이게 실제? 네. 아, 그래? 신체적으로. 자 그러면 박시동으로 넘어갑니다. 박시동. 네네네. 예. 일단은 뭐 이틀 전에 사실은 뭐 대폭락을 맞았을 때 예. 야, 이럴 수가 있냐, 지수가 어떻게 10% 이상 빠지냐, 10%급으로 빠지냐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지나고 보니까 뭐 그 정도 충격은 그 다음 날의 충격에 비하면 사실 충격도 아니었어요. 네, 어저께 이제 어마어마한 사실은 또 폭락이 있었죠. 어제 네. 제가 아는 그 정영진 씨라고 있죠. 예. 생방 중에 예. 땀 흘리면서 너무 빠지니까 너무 빠져갖고 예. 주가 창 집중을 보면서 못하고 주가 창 보면서 창 보면서 이게 막 아,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던지. 예, 계속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단은 또 한 10% 정도의 사실은 이제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급반등을 예,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 정도 급락과 급등을 보여주는 시장이니까 뭐 애지간히 심장 약한 사람은 뭐 못하겠다 할 정도로 현기증이 난다 할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상황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제 어제 오늘 상황 정리까지만 조금 정리를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해주세요. 또는 내일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해줘. 조금 준비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은 그저께 이틀 전에 떨어진 거는 이제 조금 뭐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 그 전날 우리가 임시휴일로 하루 쉬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의 첫 거래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세계 시장을 이제 굳이 말하자면 한 이제 우리랑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한 이틀에 걸쳐서 한 6, 7%는 빠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하루에 맞았던 거예요. 이틀 전에. 하루 그 전날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틀치를 하루에 급하게 소화하는 날이었다라고 예. 쳐볼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퍼센트를 사람들이 잘 까먹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70% 수익으로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2025년 기준으로. 2025년에요. 그리고 2026년이 밝았는데 1월부터 2월까지 수익률이 무려 48%입니다. 작년에 연간 1등한 게 70인데 두 달 만에 근 50%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어마어마하네. 예, 근데 올해 들어서 다른 시장은 어땠냐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예요. 같은 기간에. 미국이? 예, 같은 기간에. 그냥 고만고만한 거였죠. 오. 독일 같은 선진국 3% 내외입니다. 그 큰 시장 중국도 4% 내외예요. 그래. 일본이 조금 한다고 그래봐야 1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3배 이상 수익을 올해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합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다른 나라가 주말과 이틀에 걸쳐서 소화했던 거를 우리는 하루에 소화했다. 지금 이틀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 있었던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고도 남는 정도의 이익이 켜켜이 쌓여 있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나 기존에 이제 이익이 쌓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두려우면 어디부터 빼요? 우리부터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빼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죠. 쌓여 있는 게 뭐 100% 200%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익 실현이나 조정을 하거나 먼저 빼도 좋을 만한 시장이라는 원인 하나. 그리고 전쟁 발발의 후유증을 하루에 털어야 되는 것 때문에 이틀 전에는 충분히 다른 시장보다 다른 시장이 6, 7% 빠졌다고 보면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하루에 걸쳐서 10% 빠지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도 이해는 되는 수준이었다고 한번 볼게요. 네. 어차피 맞아야 될 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가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화요일까지 상황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어저께는 수요일. 추가적으로 10% 이상 빠졌어요. 와, 이거는 어제. 그런데 어저께 다른 시장을 보자는 거예요. 어제 어땠어요? 아시아 증시 대부분 1% 내외입니다.
일본이 일본 정도 3%로 조금 올라가긴 했고요. 미국은 사실은 그러니까 어저께 시장을 맞이하는 그 새벽에는 미국은 올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쟁에 관한 공포나 전쟁으로 인한 하락 요인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굳이 말하자면 어저께는. 근데 어저께 왜 우리가 10% 이상 빠졌냐는 왜 그래?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매도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 시장을 이렇게 비이성적인 패닉셀로 만들었고 과매도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전장 시나리오보다는 우리 시장에 특화된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전날 10% 빠진 때의 후유증이 그 다음 날 갔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분석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쉽게 말하면 차익 거래든 B2 신용이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사실은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청산이 되는 거거든요. 강제로 청산이 되는 거죠. 그 청산이 어제 대규모로 일어났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신용이라든지 B2가 한 번에 어제 털어졌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개별 종목 단으로 탁탁탁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벌어진 상황은 어저께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수천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오른 종목이 2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100% 종목이 묻지 마. 무차별적으로 지금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이제 개별 이슈거나 개별 신용에 물린 종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사실상 ETF라든지 이런 쪽의 프로그램 매도가 무차별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저번에 왔을 때 제가 과일 바구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네, ETF. 내가 과일을 사면 되는데 과일 바구니를 산다 이거예요. 그럼 과일 바구니 업자한테 과일 바구니 주시오라고 하면 과일 바구니 장사가 과일 바구니를 나한테 팔기 위해서 다양한 과일을 살 거 아닙니까?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일 바구니 팔겠소라고 내놓으면 나한테 과일 바구니를 받아든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과일들을 동시에 또 팔게 돼요. 그게 무차별적으로 바스켓이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호재가 있거나 좀 덜 있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실제로 전장에 관한 소식보다는 일단 패닉셀, 과도한 과매도가 벌어졌고요. 공포심이죠. 두 번째가 이제 청산 매매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그로 인해 촉발된 프로그램 매도, ETF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세 가지가 각각 악화의 시너지를 내면서 떨어진 게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이 정도 떨어지면 어떤 펀드는 이게 로스컷이라고 해서 10% 빠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자동으로 걸리는 게 있거든요. 어떤 펀드는 10시에 걸리고 또 어떤 펀드는 이제 들어간 거에 따라서 11시에 걸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악화를 계속하면서 과매도로 하루 종일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어저께 상황이라고 일단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근데 조정이 보통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데 어저께 벌어진 상황까지 보면 전날까지 합치면 20%가 빠졌다는 거예요. 조정이 있어야 된다 또는 조정을 거치는 게 좋다라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기간이 단축됐을 뿐이지 이 정도면 조정 거친 거 아닙니까? 20%가 빠졌잖아요. 시장에서. 엄청 많이 빠졌지.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과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장 후반때쯤 되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매도다. 여기까지는 아무리 봐도 비이성적인 범위를 넘어갔다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을 설명하려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장 후반부터 매도가 멈춥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두드려 패다가 후반부에 매도가 멈추고요. 심지어는 2조 가량 선물 매수가 들어와요. 앞으로 더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후반 들어가서는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해. 이건 과매도야라는 새로운 시선이 우리 시장에 딱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고 장이 끝났어요. 그게 어제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과매도 플러스 과매도는 심해라는 시선으로 딱 예고편까지 보여주고 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장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냐면 그 예고편이 오늘까지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시계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장이 마감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주요 종목들이나 개별 종목들이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와요. 자, 장중에는 무차별적인 매도예요. 아까 바스켓 얘기했잖아요. 근데 장 끝나고 나니까 개별 종목이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나옵니다. 살아나갈 종목은 살아간다라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장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만 없다면 이 흐름이 이제 다시 본편으로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 이 본편으로 이어가는데 마지막 장애물은 어저께 밤사이 오늘 새벽 사이 미국장이에요. 미국에서 전장과 관련한 뉴스나 미국 자본시장과 관련한 뉴스에서 이거를 망칠 만한 뉴스가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장을 제가 그래서 한숨도 안 자고 실시간으로 모든 외신과 미국장을 모니터링 했는데요. 다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 어저께 밤 사이에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자본시장 얘기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고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국채 관련해서 발작이 멈췄습니다. 어저께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지금 현존하는 이 이라크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본시장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고 실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아까 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실물 관련한 진짜 리스크는 유가입니다. 유가인데 기름이 올라? 그럼 기름 수입하는 쪽에서 물가가 오르겠네. 네. 물가가 올라? 그럼 금리를 못 내리지.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지. 금리가 올라? 그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채권이 미리 반영해서 계속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지금은 채권 수익률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미국장에서 채권 수익률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유가가 안 오르겠다는 거네. 유가 리스크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가 잡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전장의 글로벌리한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커지기 전에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가 95쯤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에 매일 2씩 올라갔어요. 97, 99까지. 많이 올라갔네. 그래서 어저께 혹시 100을 터치하거나 100을 넘지 않나라고 했는데 어저께 기준으로는 98로 뒤로 후퇴했어요. 자, 리스크가 좀 뒤로 가는 방향이죠. 일단은요. 네.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7만 선을 넘어갔습니다. 어저께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멘트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비트코인은 증시를 먼저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전장이 처음 벌어졌을 때는 비트코인이 빠졌다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V자 반등을 하면서 6만 8천, 9천 올라가는데 이제 7만까지 올라갔어요. 리스크를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즉 어저께 밤사이에 벌어졌던 미국장을 제가 종합해 보면 전쟁 리스크가 금융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미국장은 제한적으로 이거를 소화하고 있다는 흐름이 읽히는 거예요. 자, 어저께 우리 장은 과매도였죠. 네. 누가 봐도 과매도입니다. 우리만 두드려 맞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 과매도를 인식한 흐름이 나왔고 밤 사이에 세계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그게 맞다. 특별히 더 악재는 없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오늘 장을 열은 거죠. 그 올랐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장에서는 뭐가 합리적이냐? 과매도만큼은 되돌리는 게 합리적이다. 되돌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떨어진 낙폭 수준의 반등이 오늘 나왔어요. 화요일로 돌아가는 거다. 화요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이제부터 얘기해. 이거 중요하다. 자, 이거 지금 한 얘기를 어제 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다 캔슬.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해. 과매도나 과조정은 소화됐다라고 일단은 보자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이 과매도가 해소되는 국면에서 우리가 또 뭘 확인했냐? 한국 시장의 펀더멘탈은 이상 없다라는 컨센서스도 다시 조금 확인되고 있어요. 반도체 이 와중에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거죠. 미국도 이상 없잖아. 반도체 들어갔다. 예, 뭐 환율도 나름 관리되는 편이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에 영향 미친 요소가 이 정도 폭락을 가져올 게 아니라는 건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분석하면 돼요? 이제는 이라크만 분석하면, 이란 전장만 분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매도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또 오늘 상승했다고 이제 앞으로 V자를 그리고 기존에 6,300까지 쭉 간다. 이렇게까지 볼 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자, 이제는 평정심을 갖고 이란 문제가 일으키는 문제만 놓고 분석하면 변동성 예측이 된다. 즉 유가가 과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충격적으로 번질 것이냐. 그건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봉쇄될 것이냐. 또는 이란이 죽기 살기 물기술 작전으로 사우디 국영시설 같은 걸 진짜로 타격할 것이냐. 예를 들어 이런 문제에 포커싱을 맞추면 된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100일을 돌파하면서 국제적으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냐. 와, 그럼 대폭락인데. 이런 류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우리만 더 맞을 거야. 우리 시장은 이제 불안해. 라는 이런 추가적인 패닉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이슈는 이제는 조금 도려내면서 앞으로의 변동성을 예측하면 된다. 우리만 이제 과도하게 수요일처럼 빠지는 일은 좀 없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일단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그때 나오셔가지고 내릴 때는 사지 마라. 예. 올라가면 사라 해가지고 나는 그것만 딱 기다리고 있었다. 급등을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 수가 없어. 네네네.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예를 저번에도 재밌는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0에 샀는데 마이너스 40까지 갈 때까지 난 안 팔고 버텼어. 근데 버티고 버텼더니 플러스 40이 됐잖아. 저는 그게 이제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소신은, 저희 철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원칙적인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할 때 아까 그 0에 사신 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0까지 버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면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절을 깔끔하게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는 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그리고 마이너스 40 최악의 상황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사면 플러스 40까지 하면 사실상 80을 벌고 마이너스 10에 손절을 했기 때문에 70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하락분에서 다시 끌어올릴 때 사는 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수익이 더 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빠질 때는 반드시 손절을 지키고 바닥 확인하고 반등 올라갈 때 사는 거다, 주식은. 그런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제가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밤새부터 오늘까지는 올라가는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틀 전에 10%대 하락할 때 빼고 어저께나 오늘 아침에 다시 반등할 때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 올랐던데 내가 10% 네네네네. 빠져갖고 네네. 팔았어. 팔았죠. 팔았단 말이야. 오늘 이제 오르네 추세 20% 올랐어. 이씨 뭐야 박시동이 이거. 나 지금 날 죽이려고. 아니 왜 20까지 갈 잠깐만, 때까지? 요거는 제가 약간 보충을 좀 할게요.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 일반적인 원칙, 그러니까 목돈을 가지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 목돈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박시동 평론가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이게 나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 본인의 나이, 본인 나이. 그다음에 본인의 직업, 예. 그다음에 그 직업의 직장의 안정성, 예. 요 세 가지를 판단을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20대 중반이고 내가 직업도 괜찮아, 직장도 안정돼. 예. 근데 나는 여윳돈으로 그냥 50만 원씩은 맨날 넣을 수 있어. 또는 A금이 지금 뭐 1,000만 원이 있어. 이런 젊은이들이라면 저는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사라. 나이가 어릴수록 투자는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이 어리면? 나이가 어릴수록. 오히려 연세가 드실수록. 제가 지금 55세인데 가령 55세 100 빼기 55를 하면 얼마죠? 45죠. 예. 45 정도에서 이게 나이가 만약에 어리면 100 빼기 20이면 얼마예요? 80이죠. 그러면 80% 정도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45% 정도밖에 저는 주식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존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벌어가지고 쓸 시간도 없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또 다른 원칙이에요. 나이와 직업과 직업의 안정성, 직장의 안정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어떤 돈이고 나는 한 달에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현금이 들었다가 왔다가 150만 원 하고 300만 원 정도 벌어. 이런 어떤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금이나 적금 하듯이 특히 이렇게 폭락장에서는 과감하게 어릴수록 들어가시라. 과감하게 들어가. 어린애들은 과감하게 들어가. 너네 망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아니. 지수 ETF를 과감하게 어릴수록 들어가면 저는 이게 정기예금보다, 아니 제가 이제 제 딸한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예. 어린애들은 확 들어가라. 알았지? 떨어지면 제 딸이 이제 어린애들 무조건 들어와. 그래야 나이 들고 고생하지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아니 나이 무슨 논리야? 무슨 논리야? 죄송합니다. 26살 딸한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폭락할수록 넌 더 살아. 너는 30년 일할 수 있다. 계속 살아. 하지만 이제 우량주를 사야지. 아니 뭐 코스피 200을 사면 되니까. ETF라고. 예, 그렇게 지수를 사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굉장히 줄어들고 정기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좋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떨어질수록 공격적으로 전 재산 다 들어가라. 아니 그래야 전 재산 다 들어가라는 이야기 안 했다. 빚내서 들어가 이 새끼들아. 그래야 니들이 인마 인생 어려운 줄 알지. 자기 잘 안 된다고. 남까지 그래야 겸손해지지. 네, 아무튼 뭐, 뭐 전문가마다 또는 뭐 각자 투자 철학이나 이런 원칙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드리는 뭐 저는 뭐 사실은 이제 2008, 9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폭락이라든지 팬데믹 폭락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이후에 급상승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조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는 손실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손절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세워라.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물타기죠. 그런 것도 당연히 안 된다는 물타기 겁니다. 하지 마라. 그 대신 이제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요번 국면 같은 경우에 그럼 최악이 뭐냐면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만약에 오늘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오늘까지 또 떨어졌다. 그럼 예를 들면 3일 전에 비하면 거의 원금 반토막이에요. 웬만한 분들은요. 어지럽지. 예를 들어서 범위가 조금 큰 분들 뭐 한 2억, 3억, 뭐 10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 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지러워.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오래 해본 결과 어쩌다가 버티고 물타기하고 배팅했는데 한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게 오래 이 시장에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를 늘려가면서 경제적 자유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게 주식 투자의 진짜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려면 한두 번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떨어질 때 몰빵하거나 지금이 저점이야라고 과도하게 예측하거나 하는 걸 반드시 나중에 다 큰 호가를 치릅니다. 맞습니다.